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트렌드는 저희와 함께 파악을 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경제 지표도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없다라는 게 시장의 상방을 눌렀고요. 해당 소식으로 코인 시장도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나름 나쁘지 않은 이 시장 안에서의 흥모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코인 시장 상황 흐름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2% 정도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조 7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 줄어든 750억 달러 선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 가운데 투심을 알 수 있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15위까지 15선까지 내려갔었지만 어제부터 지속적인 반등을 보이면서 27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트코인 시즌의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20선 아래를 가리켰지만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2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 기준으로 들어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량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비트코인이 연일 기관들의 매도 흐름에 강하게 좀 가격이 출렁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난 4거래일 연속으로 비트코인의 ETF는 순유입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물 가격이 해당 부분에 대한 자금의 긍정적인 요소를 반영을 해주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전체 점유율 중에 60.6%를 그리고 이더리움은 8.6%를 가리키면서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비트코인 전일 대비 2.2%의 가격 하락을 보입니다. 83,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2,000달러를 반갑게 회복해줬던 이더리움은 현재 시각 기준으로 1.7%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죠. 1,974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BNB만이 홀로 강보합권에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 XRP, SEC의 항소 소송 이슈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음에도 오늘은 어제의 상승을 그대로 반납을 하는 모습입니다. 2.4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외 BNB나 트론과 같이 중국 계열의 코인들이 오늘 나름 나쁘지 않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간밤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집중해봐야 됐었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코인 시장과 관련해서 이 엔비디아 GTC 2025의 퀀텀데이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 양자 컴퓨터 기업의 회장들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패널 토론을 이어갔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자 컴퓨터 기업의 CEO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리게티나 아이온큐, D-Wave의 CEO들이 앉아 있는데 젠슨 황 CEO가 이날 내놓았던 발언 때문에 오히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간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해당 퀀텀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시기가 가까워진다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코인 시장에 되려 악재처럼 가격 반영이 됐을 수도 있었지만 이 젠슨 황 CEO가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지도 몰랐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되려 해당 패널 토론 이후로 관련주들의 가격 급락이 나왔고요. D-Wave는 간밤 20%대 그리고 아이온큐는 10% 가까이 낙폭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은 나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또 코인 시장에서 간밤 주목해봐야 됐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상 연결이었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DAS 포럼에 참석을 해서 화상으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미국을 암호화폐 강국으로 키워가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지만 시장이 모두 알고 있었던 내용들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이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 화상 연결을 통해서 나름 강조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코멘트를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를 놓고 금융 시스템의 혁신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빨리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코멘트를 내놨는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주요 골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행사의 라이센스 의무화라던가 100%의 준비금을 보유하는 게 이번 주요 골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불투명하게 준비금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이걸 법제화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현금이나 미국의 단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100% 준비금을 보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골자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만약 발행사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 조치까지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과거 테라
루나 사태를 좀 방지하는 하나의 보호책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준비금 보유와 관련된 의무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더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들은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주게 된다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국채금리 안정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의 직접적인 준비금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과 관련된 움직임이 먼저 가속화되고 있다는 움직임들도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테더사가 얼마나 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담아갔는지 표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나 독일 그리고 한국보다도 더 많이 미국의 국채를 테더사가 담아가면서 작년 한 해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전 세계 기준으로 7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 앞에서는 프랑스나 룩셈부르크, 벨기에, 싱가포르, 영국 등의 국가들이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었던 중국은 작년에 가장 많이 미국의 국채를 팔아냈던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회사들을 활용해서 미국에 대한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려는 움직임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비트코인보다도 더 중요하게끔 미국 정부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 온체인 데이터 쪽에서의 움직임들도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약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과 같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자본의 유입이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고 고래라고 불리는 대형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자금 유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6만 7천 달러 선까지도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의 의견은 이렇지만 또 반대 의견에서는 오히려 연말까지 20만 달러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트겟의 CEO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토대로 봤을 때 올해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되려 연말에 20만 달러를 상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조금만 있으면 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 트럼프 자체가 이 달러 강화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승리하는 자산이 된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전해왔는데요. 이렇게 시장 안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각 기준으로 우리는 어떤 쪽에 초점을 두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현재 시각 코인 시장의 트렌드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귀한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오태민 교수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비트코인 화폐철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비트코인 처음 발견하고 지금까지 강의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코인 시장 안에선 너무 유명하신 유명 인사시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소개 부탁드렸고요. 저희가 트럼프 시대를 맞이한 만큼 지금이야말로 정말 코인 시장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어렵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도래하고 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만 달러를 넘어섰을 때 물론 환호하긴 했습니다만 그 달콤한 어떤 성공의 순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의 이 시장의 흐름 교수님이 예측하셨던 그대로일까요?
네, 예측과 좀 많이 어긋났죠. 그러니까 한 시장의 분위기상으로는 12만, 13만까지는 갈 거라고 봤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갔을 때는 한 7만, 6만까지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애매해요. 뭐 11만도 못 가고 지금 8만 달러를 견고하게 지키고는 있는데 불안불안하긴 하죠. 네. 지금 11만을 정말 채우지 못하고 일단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예전부터 비트 10만 달러는 쉽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어느 정도 좀 마음에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쉽지 않을진 몰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사인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일단 몰수한 자산을 팔지 않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뭐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숙제를 주더라고요. 너네가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 더 늘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해와라라는 숙제를 줬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이제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갈지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잖아요. 가장 가능성이 크고 또 시장이 가장 환호할 만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그 행정명령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몰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국회에서 이게 승인을 받는 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으라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뭐 연준의 금 보유를 재조정해서 산다든가 네. 아니면 또 심지어는 뭐 어디에 치즈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뭐 지하창고에? 네, 치즈를 팔아서 산다든가. 제 생각에는 뭐 미국 연방 정부도 그 셰일가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랑은 시스템이 다르니까 제가 자신은 없는데 뭐 셰일가스가 많이 있다면 연방 정부가 그거를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그래도 가시적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많은 거를 몰수하겠구나.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을 많이 몰수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금지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자금 세탁은 물론이거니와 약물이라든가 혹은 뭐 금지된 영상을 뭐 스트리밍 한다든가 뭐 이런 업체들이 예전에는 비트코인으로 많이 결제를 받았고요. 지금은 네. 비트코인이 너무 투명하니까 다양한 이제 암호화폐로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압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을 유심히 보면 법무부가 관리하지 말고 재무부로 넘겨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법무부가 관리하면 그걸 많이 팔거든요. 데이비드 sak스 백악관 인공지능 암호화폐 짜르가 네. 굉장히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팔지 않았다면 170억 달러가 있다. 그러니까 다 추정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법무부가 압수한 게 37만에서 40만 개 정도 되나 봐요. 네. 그래서 37만에서 40만 개 중에 17만에서 20만 개를 팔고 지금 20만 개가 남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20만 개는 확실히 지킬 거고. 네. 근데 그 20만 개 안에서도 또 구체적인 좀 숫자를 계산을 해봤을 때 뭐 다른 거래소에서 몰수한 자산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돌려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또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9만 개 정도가 되고 지금 정부 지갑에 있는 게 대충 20만 개 정도인 것 같은데 중국이랑 사실 미국이랑 보유량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서 미국이 거래소한테 몰수한 거 9만 개 돌려주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또 중국의 반토막되는 보유량인데 네. 이 중국이 다시 1위로 올라가는 걸 미국은 분명히 원치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매수를 하려다 보면 채굴이 가장 좀 유력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연방 정부가 근데 미국은 다 주 시스템이라 가지고 연방 정부가 땅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연방 정부에도 만약에 그런 지화 광물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나라처럼 있는 구조라면 네. 거기에서 뭐 나온 걸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비트피넥스 거 9만 개를 돌려주는다. 네. 그게 범죄자가 미국인이어갖고 미국인의 지갑에서 압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비트피넥스는 미국 기업이 아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없어요, 이 사건이. 왜냐하면 비트피넥스가 이미 오래전에 네. 피해자들을 다 구제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어떤 구체적인 만약 거기서 미국 시민이 있으면 챌린지를 할 텐데 네. 미국 시민도 손해를 안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트피넥스가 챌린지를 해야 되는데 네. 아마 미국 법원이 그렇게 엄청난 자산을 외국 기업한테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돌려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이 일단 없다라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해당 물량을 온전히 가져가도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게 옛날부터 신샤루미스 의원이 내걸었던 비트코인 100만 개 사자라는 법안이죠. 최근에도 다시 한번 상원에 발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25년도 버전으로 매년 20만 개씩, 그렇죠? 총 5년 동안 100만 개를 매입하겠다는 건데 현실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까요?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왜 매입하냐라는 걸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가 안 되는데 미국의 부채는 36조 달러란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이 비트코인으로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좀 엉뚱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보면 미국 부채를 만약에 연 5%를 증가시키고 비트코인 가격을 연 25%를 증가시켰을 때 2050년경이 되면 미국 국가 부채 한 20% 정도를 비트코인이 담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16년만 더 지나면 전액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년이 더 지나면 한 3배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근데 비트코인은 계속 25%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비트코인이 지난 10년 동안 한 60% 이상 증가해 왔거든요. 그래서 25%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은 아닌데 그렇게 뭐 엉뚱한 전망은 아닌데 이걸 과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행정부도 신시아 루미스가 법안을 만드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막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정치적인 그런 레버러지를 다 동원해서 통과시킬 만한 법률은 아닌 거라 보는 거겠죠. 그렇군요. 현실 가능성이 크게 있진 않지만 일단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든든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국가도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선택을 해준다면 그 수요가 더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뭐 중동이나 중국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문도 들리던데 미국 외에 다른 국가가 따라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게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일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어쨌건 세금을 쓰건 안 쓰건 전략 비축 자산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러시아나 중국도 이거를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걸 판다든가 작년처럼 독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버린다면 그 나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모아가면 가격이 올라갈 게 뻔한데 그거를 왜 애써 받은 거를 파냐라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늘리느냐, 아주 적극적으로 늘리느냐의 문제인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2개 정도 보이는 거죠.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갖고 이 달러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는지 경험을 했어요. 모든 자산이 해외 자산이 동결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달러를 통해 갖고 이용을 해 갖고는 영원히 미국한테 이렇게 족쇄를 찬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러시아는 뭐 아시다시피 석유가 엄청나게 많고 또 비트코인 채굴하면 날씨가 추워야 되거든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춥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채굴 갖다 놓고 채굴하면 가장 많은 양을 채굴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자. 그래서 두마라고 하는데 러시아 의회를 거기서도 법안이 하나 올라왔고요. 중국은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중국은 마음껏 뺏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왜 3년 전에 비트코인 채굴 금지했잖아요. 그때 채굴이 0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20%를 하거든요. 불법 채굴이에요. 근데 불법인데 과연 모를까? 물론 중국 중앙정부는 모를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제 뇌물 관계로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런 거 이제 작심하고 몰수하면 중국 정부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이 캐놓은 걸 그냥 정부 차원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또 제가 중국의 그 비트코인 부자들이 자유롭게 좀 다닌대요. 얼마 전까지 좀 어려웠는데 그게 막 자유롭게 다니게 하면 이제 막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강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바꿔갖고 이제 뒤로 또 뺏을 수도 있는 거고. 중국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IT 부자들을 감금해갖고 뭐 교통 법규 위반하고 이런 거 사소한 거 해갖고 이제 벌금을 왕창왕창 받아내는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몰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쟁이 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동에서는 가시적인 건 없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중동의 그 구프 펀드들은 석유 말고 다른 걸 늘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러시아는 추워서 채굴해서 또 캘 수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20만 개를 어떻게 보면 또 충분히 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 보도로 잘 전해지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간밤에 이 DAS 디지털 에셋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해서 결과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이 또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언제 어떻게 얼마 더 담아갈래보다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제를 빨리 좀 승인을 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정부나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스테이블코인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좀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난번 서밋에서도 네. 결국 알맹이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었고 그렇죠. 어제도 네. 말씀 들어보니까 달러 스테이블 돈 강조하셨네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본심은 비트코인이라기보다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것은 이제 3개월 전쯤에 노골화됐고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결되는 건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하고 연결되는 건 이자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단기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고 재무부가 채권을 이용해서 장기 10년물 이자율을 관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10년물 이자율을 낮출 생각인 거예요. 그러려면 10년 만기 채권이 10년 장기 채권이 팔려야 되는데 네. 10년 장기 채권의 최대 수요가는 미국 재무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기채를 팔아서 장기채를 사는 방식을 써요.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 단기채의 지금 만기가 올해만 9조 달러어치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9조 달러어치 단기채를 롤오버 해줘야 돼요. 다시 채권 발행해서 또 1년 넘기는 걸 롤오버라고 하는데요. 네. 재정 적자 하나도 못 늘려도 9조 달러어치의 단기채 판매처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장기채까지 구입하려면 더 많이 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급해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잡히지 않으면 약달러를 할 수가 없고 약달러를 잡지 않으면 약달러고 가지 않으면 지금 무역 수지를 개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솔루션을 찾은 거예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만 통과되면 이거는 달성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아까 설명하신 거대로 테더사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사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보다 대략 200배 정도 더 키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인데 이게 코인만 놓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물음표가 들 것 같긴 해요. 행정부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에게 뭐가 좋은 거냐라고 좀 의문을 산다면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엄청 좋은 겁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세계 금융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금융이라는 게 우리가 막 10년 이자 20년 이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안에 막 후지산이 폭발하는데 어떻게 이자율이 나오지 이렇게 그런 상상을 하세요. 네. 잘 모르면 그게 어떻게 네. 나오는 거냐면 초단기 금융이라 그래갖고 하룻밤 뭐 이런 금융이 막 돌아가면서 네. 그런 금융하고 장기 금융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얼마만큼 할인을 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장기 국채를 사는가의 계산이 장기 이자율이에요. 진짜 장기 이자율에 뭐 장기적인 미국의 성장률, 뭐 후지산 폭발할 가능성 이런 게 다 고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금융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의 핵심이 바로 레포라 그래가지고요. 미국 국채를 팔았다가 다음 날 다시 되사는 조건의 약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꾸는 건데요. 이런 거를 수없이 하면서 자기 국채 보유량을 늘리거나 하죠. 네.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그럼 달러라는 게 미국 국채랑 하룻밤 이자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폰 안으로 들어오면 네. 비트코인을 안 팔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생활비를 쓰고 싶어. 네. 그럼 비트코인을 맡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죠. 혹은 자기가 비트코인이 지금 한 달 후, 두 달에 오를 것 같아. 네.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자기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담보 능력을 인정받아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고 그걸로 또 비트코인 사서 또 레포 시장처럼 맡기고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받고 해서 이거 자기의 돈에 비해서 20배, 네. 30배까지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거든요. 이런 방식의 금융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은 나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전망을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거에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금융을 하고 싶어. 네. 그런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면서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의 금융 생태계를 이룰 거고요. 그러니까 금융업자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우리 같은 원화를 쓰거나 네. 아니면 나이지리아의 나이라를 쓴 사람들한테는 담보물이 돼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쓰지 못하니까 그걸 담보로 나이라를 받아가지고 또 레포랑 똑같이 네. 쓰는 거죠. 그리고 갚고 이런 식의 금융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좀 과격하게 좀 제 표현이긴 한데 과격하게 말하자면 네. 기존의 월가와 우리나라 네. 여의도의 금융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네. 폰으로 다 옮겨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담보대출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기존 트레이드파 입장에서 사실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뭐 기존 금융권보다도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될 수가 있을까요? 아,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경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을 좀 관망했어요. 네.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닌데. 못하게 해서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뭐 법으로 딱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눈치를 네. 주니까.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간 게 저커버크의 메타가 메타. 네. 2018년대 리브라라고 만들어갖고 네. 그게 일종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렇죠. 만들었다가 막 청문회 나가서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체를 아예 접어버렸어요. 조용히. 그걸 보니까 이제 못 나선 거죠. 근데 이번에 미국의 법은 뭐 비은행을 위한 법이에요. 비은행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해라라고 하고 거의 신고제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신고제는 아니지만 네. 각 주가 허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번의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50번 중에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래스카에서 네. 허가를 받든 하와이에서 허가를 받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비트코인에 긍정적이냐는 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상업은행들, 네. 그다음 미국 이외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업은행들이 위기에 들어가는 거죠. 기존 은행권들이 훨씬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렇죠. 말씀을 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놓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어쨌든 낙관론은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커져갈 수 있다면 그 온기가 알트코인 쪽까지도 번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알트코인도 이제 진정한 시험대 위에 오른 거예요. 만약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자체 플랫폼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여러 플랫폼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테더라는 게 발행사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솔라나에서 발행하든지 이더리움 발행하든지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상관없다. 레이어 2에서 발행하는 다 네. 테더라고 불리거든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볼 거예요. 왜 수수료 문제도 있고 속도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더리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네. 솔라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체 망을 선택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중에 이제 시장의 선택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더리움은 너무 수수료가 높아. 솔라나는 시스템이 불안정해 하면서 평가가 나올 거예요. 네. 그 성적표가 드디어 이제 뭐 지루한 원숭이라든가 네. 고양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실생활에서 쓰는 것에 네. 가장 친화적인 블록체인망이 뭐냐라고 해서 내년 정도까지 성적표가 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리플과 같이 애초에 통신이나 결제망으로 나온 코인들이 훨씬 더 수혜를 받는 거 아닌가요? 리플이 좋죠. 왜냐하면 리플이 이제 미국 애국주의에 지금 편승해 있고 그다음에 네. 트럼프한테 로비를 가장 적극적으로 한 게 그러니까요. 리플이고요. 네. 그래서 리플에게 좋은 소식이 계속 있습니다. 모든 소송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요. 이것까지는 이제 리플에게 좋은데 네. 이제 리플에게 안 좋은 건 뭐냐면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디뱅크가 네. 리플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들과 경쟁해야 되는 거죠. 뭐 군소 은행들하고 협업하고 여태까지 이런 것들은 네. 뭐 칭찬해 줄 수 있는 건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할 때 과연 그 공룡 금융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금융 공룡들이 과연 리플 위에서 할까? 음. 제 생각에는 비자나 마스터도 이게 은행망이거든요. 은행들이 협업 상호 뭐 이렇게 조합 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식의 모색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코인 시장을 바라볼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주의해서 지켜봐야 된다 하는 관전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비트코인 위주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올 한 해 우리 시장에 일어날 법한 중요한 사건들이 앞으로 남아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 한해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본격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이렇게 번진 계기는 바이비트가 해킹당하기 때문이었거든요. 이더리움 해킹 당했음에도 그렇죠. 그게 비트코인까지 영향이 있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잘 몰라요. 이게 뭐 이더리움인지 비트코인인지 그냥 뭐 비트코인이 해킹 당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이제 대규모 해킹 사건들이 계속 있을 거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비관적으로 한 가지 체크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이게 보안이 강화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뭐 라자루스가 워낙 뛰어나기도 하겠지만 네.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 한 가지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이거는 나오면 정말 터진다라고 하는 이슈는 중국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중국이 과연 이렇게 수세에 몰리는데 네. 홍콩을 통해서 지금 열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본토에서 네. 어떤 구체적인 스탠스가 나오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네. 만약에 중국이 유턴해 갖고 우리도 크립토 뛰어들까 그러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회의론은 일단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또 내수를 어쨌든 부양하려는 움직임이 중국 정부 쪽에서도 강하게 나오니까 좀 기대를 실제로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저희가 너무 희망 회로를 그린 걸까요? 중국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자본 유출의 도구로 본다면 계속 네. 막을 거고요. 비트코인을 미국처럼 비트코인을 유출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위안화가 비트코인으로 바뀌지만 비트코인을 우리가 보유하면 되잖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 좋아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유턴하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연결되는 건데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애플, 그다음에 구글이 네.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인지 그게 아마 올해 안에 선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뛰어든다는 게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발행한다는 의미실까요? 아마도 자체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어. 자체 플랫폼도 준비되어 있을 거고 그 자체 플랫폼을 좀 기존의 우리 블록체인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것과 뭐 이렇게 해서 명분을 만들면서 들어오겠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모두 네. 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프로젝트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 시장 정체에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네. 자, 이렇게 뭐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라던가 중국 쪽에서 차이나 머니가 유동성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플랫폼들을 내놓으면서 시장 안에 어떤 활성화를 증가시키는 게 올 한 해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주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해당 시나리오가 그대로 다 진행이 됐을 때 정말 낙관적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비트코인 좀 어디까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아주 크게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저는 좀 느긋한 편이라서 예. 퀵머니를 쫓고 있지 않아서 예. 그게 이제 독자들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저는 한 2억만 좀 갔다가 좀 살짝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2억만 건데 갔다가? 예. 네. 2억만 좀 제발 갔다가 살짝 지금은 그게 너무 소박하게 느껴지거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올해 초나 작년 말만 해도 2억만 얘기했다 제가 욕을 그쵸. 엄청 먹었거든요. 예. 다들 4억, 5억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네. 근데 언제 이렇게 또 위축이 되셨는지 4, 5억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면 비극이에요. 갔다가 바로 터치하고 네. 와장창 무너질 겁니다. 근데 이제 국가와 기관, 뭐 정부가 매집을 하는 자산이 되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빠르게 허겁지겁 줍지 않을 거예요. 좀 올라가고 시장에 과열다 싶으면 지금처럼 좀 비관론을 좀 방치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싸게 사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 교수님과 계속해서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장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 좀 투자 조언도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11년 동안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건 여러분의 마음인 거고요. 네. 올해가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가장 어려운 해 중에 하나죠. 작년이나 재작년은 되게 쉬웠고요. 올해는 너무 많은 이제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막 사라질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올해만 보지 마시고 한 3년을 바라보시면 지금 막 조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으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죠. 네, 비트코인에 한해서. 비트코인에 한해서 네. 늘 기회가 있을 때는 모아가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영교수 오태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코인 트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전문가분들과 함께했던 코인들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대박칠 코인 코너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현재 시각 기준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코인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인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에이브 코인인데요. 에이브 코인의 현재 상황은 어떨지를 한번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강조해드렸던 구간들이 있어요. 이제 상승 추세에 사서 하락 추세에 팔아라. 아니면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더라도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상승 반전 가능성이 생겼었을 때 제가 구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의 이 살펴볼 코인 같은 경우 이제 3가지 정도를 리뷰할 계획인데 이 리뷰할 코인들이 제가 어떤 관점에서 관심 있게 살펴봤었고 관심 있게 산 이후에 현재 가격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그럼 지켜볼 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리뷰했었던 코인들 그래도 꽤 있었죠. 그 뒤로도 좀 여러 가지 시세들을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인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집중해볼 첫 번째 코인은 첫 번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브 코인이고요. 네.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하방 추세가 굉장히 강한 구간이었어요. 하방 추세에서 강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 하방 추세를 상방으로 돌파하기 전에 급락이 지속된 형태에서 응축이 진행되고 있었다. 가격이 급등이 나와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은 뭐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 갑자기 100%, 막 60, 70% 상승을 하다가 막 30, 40% 다음날 되면은 급락이 나와주죠. 네. 따라서 그렇게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와주었었던 것처럼 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급락 이후에 응축으로서 진행이 되는데 응축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면은 폭발이 나와주고 재차 폭발이 나와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줄 때 진입을 할 거였고 진입하고 그 상방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진입을 하였었고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에이브 코인 차트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현재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상으로 보게 되자면은 정배열에 가까운 형태예요. 이평선이 이제 색깔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란색 선이 22동 평균선이고요. 주황색 선이 62동 평균선, 보라색 선이 122동 평균선, 검정색이 242동 평균선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배열에 가까운 형태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때 가격이 22동 평균선은 단기 추세를 나타낸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러분들이 추세를 살 거면은 상승 추세에서 사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22동 평균선이 상방 기울기로 가격이 22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때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이런 구간이에요. 이렇게 22동 평균선보다 가격이 위에 있을 때, 즉 상승 추세에서 사셔야 물리더라도 탈출이 용이하고 상승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도 더 높고 손절가가 짧아요.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차트가 상승 추세일 수는 없어요. 응축 구간도 있을 거고요. 하락 추세로 진행되는 구간도 있을 테죠. 그런데 이 하락 구간에서 최근에는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 큰 하락폭 이후에 응축이 진행이 되고 상방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기술적 반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실제로 낮은 시간봉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봉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조그마한 박스권 구간으로 가격이 응축 중이었던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가격대가 이렇게 작은 박스권으로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 응축 구간의 상단부 가격은 26만 2천 원 선이었고요. 하단부 구간 가격대는 24만 원 선이었어요. 현재 구간들을 이렇게 수평 지지선과 수평 저항선으로 나타내보게 된다면은 가격이 상방으로 돌파한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돌파한 구간에서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추세는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정해드린 목표가 부근 혹은 그 저항 구간에서 터치를 하였을 때 이익 실현을 나가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정해드리는 진입가 혹은 목표가, 손절가 등은 이후의 차트 상황에 대해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을 소개해드리게 된다면은 그때 플러스 3% 정도로 자율 익절을 진행을 하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자세한 이 추후 상황에 대한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2평 위에서 지나가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다 말씀을 주셨고요. 단기 관점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전략들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보다 구체적인 건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신 이후의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이브부터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리뷰를 진행해볼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종목인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비트코인과 유사한 행보를 보여야지 정상인데 네.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삭제가. 반등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졌었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도 이제 에이브코인과 비슷하게 이제 최근 추세가 굉장히 하락세가 강했었고요. 하락 추세 이후에 응축 구간으로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진입을 하게 되었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 관점은 어떨까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각 수렴의 형태 혹은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는 상승 삼각형 패턴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제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선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낮춰주는 삼각 수렴 형태로도 봐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점 높여주고 고점 방어하는 이런 식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형태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때에는 삼각 수렴 이 삼각형의 모양으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죠. 고점 내려가고 저점 올려주는 이런 삼각수렴의 형태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 수렴 구간에 혹은 이 수렴 구간에 상단부나 하단부를 돌파해주는 반영이 나와주더라도 이 함정이 발생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 구간들을 이제 트랩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들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휩소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라서 그런 구간들을 방지하려면은 두 가지 정도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저만의 팁인데 첫 번째로는 돌파를 하고 나서 다음 전 고점 혹은 전 저점에 있는 매물대를 같이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해줄 때 당시 거래량이 강하게 나와주느냐 등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4시간봉 같은 경우에는 자 거래량이 안 나와 있어서 이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전에 제가 돌파를 했을 때 전고점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전고점 구간의 가격대가 288만 원 선이고요. 따라서 제가 진입가를 288만 원 선보다 살짝 높게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고 실제로 돌파를 해줌과 동시에 강한 장대 양봉이 등장을 해 주었죠. 제가 목표가 부근을 제가 311만 원 정도 선에서가 설정을 해놨었어요. 근데 다만 이전에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이 꼬리가 달렸었던 구간, 이 구간이 이탈을 하기 전에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을 텐데 현재는 이탈하고 이탈 직후 캔들을 보면은 매수세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리테스트, 즉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준 모습임을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저항선은 이 가격대는 가격이 올라갔을 때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봤을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대한 대응 방식을 이제 방에 들어와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알아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코인으로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방송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브리핑이나 정보 같은 거를 들으시려면은 하단에 있는 이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는 나름 4%대 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 대비 2% 하락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삼각수령 돌파해주긴 했는데 앞으로의 전략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신 다음에 추후 전략들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한 종목 더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어제자에 설명해 드렸었던 코인이에요. 이제 솔레이어라는 코인인데 네. 솔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제가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는지 네.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솔레이어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타 코인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솔레이어는 이제 4시간 봉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차트의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살펴봤던 관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응축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진입을 했는데 이 솔레이어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메리트가 있었던 코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추세선 같은 경우 현재 또 하나의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았을 때 이 추세선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이제 어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 준 시점이었어요. 하락 추세선을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 보았을 때 이런 식의 형태였는데 추가 상승 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선 구간이라든가 아니라면은 돌파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전에 박스 형태로 응축을 하고 이탈이 나와주었었던 매물대 구간을 목표가로 선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작도를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저항선 구간에 터치를 하고 지금 저항을 받아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이런 가로줄 아니면 추세선만 그으셔도 여러분들이 진입하기 좋은 타점들을 잡아볼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해 드렸었던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해주고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진입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4시간 분 관점으로서는 이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고 방금 캔들이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매수세가 등장을 하였을 때 이 수평 저항선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670원. 수평 저항선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매물대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167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대 구간을 상방으로 추가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구간, 전고점 구간,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1775원에서부터 최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최고점 구간은 아니네요. 전고점인 1910원 구간까지 목표를 산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670원 돌파를 실패하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네. 100원에 사고 130원까지 가면은 이익 보정가를 거실 줄을 몰라요. 이 130원이 110원까지 떨어지면은 여기에서 130원 다시 뚫어야지. 그쵸. 왜냐하면은 저는 30% 이득을 봤는데 10% 이득으로 돌아오면은 10%도 이득인데 나 지금 20% 손실 보고 있어.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그 수익을 확정 지었을 때 수익이 되는 거다. 따라서 이익 보정가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 보정가를 어디에다 오시는 게 좋을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기존의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 구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었었던 구간과 동일한 지점이죠. 따라서 이 선을 수평 지지선으로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가격대가 1,546원에 설정돼 있어요. 따라서 1,546원보다 살짝 아래 정도인 1,540원 정도 구간에다 설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약간 나는 평단가가 이거보다 조금 높아 1,560원, 1,570원 정도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캔들 패턴의 꼬리가 1,570원 정도 구간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1,595원이네요. 그럼 1,595원이나 아니면 이전 꼬리인 1,572원 정도 사이, 1,580원 정도에다가 이익 보존가를 설정을 하시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그래도 내가 평단이 높았으니까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봤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에서 살펴볼 종목 마무리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지만 다음에 나갈 종목들이라던가 그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 디테일한 진입가, 목표가, 설정가 같은 경우에는 방송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대응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셔서 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 많은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확인했던 게 저희가 불과 어제 받았는데 목표가를 바로 하루 만에 돌파를 해주고 오늘만 10%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솔레이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익을 잘 보존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전문가님이 함께 계신 방에 들어오시면 전략들 함께 챙겨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했던 코인들 주간 단위로 리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코인들 여전히 수익권에 있는 모습인데 다음 주는 또 어떤 코인으로 우리를 웃게 해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세윤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코인 트렌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 주말 사이에도 변동성 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